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몇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선호도 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미국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 등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몇몇 대통령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이후의 소위 잭슨 민주주의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앤드루 잭슨 대통령, 이제 만나러 가겠습니다. 앤드루 잭슨은 당시까지 독립전쟁과 독립선언에 참여한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들이 국무장관, 부통령, 대통령 자리를 서로 이어받던 관례를 깨고 평민 출신으로서는 첫 번째로 대통령이 된 기록을 세웠지요. 또한 켈트족의 피를 이어받은 첫 아일랜드계 대통령, 민주당 소속으로는 최초의 대통령, 13개 주와 연고가 없었던 최초의 대통령,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암살의 표적이 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1835년 리처드 로렌스라는 페인트공이 가까운 거리에서 잭슨에게 권총을 2발이나 쏘았으나 모두 불발되는 바람에 살았던 것이지요. 앤드루 잭슨은 사우스캐롤라이나 태생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하여 마구상에서 일을 거들다가 16살 때 간신히 읽고 쓰는 것을 배워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는 21살이 되어 당시 테네시주의 변경도시였던 내슈빌의 지방검사로 임명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의 길을 걷게 되지요. 법률에 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범죄가 만연하던 변경도시에서는 용감하고 총을 잘 쏘는 것이 우수한 검사의 자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지방검사이기도 했지만 노예농장주이자 상인이었습니다. 1803년에 내슈빌의 갤러틴 인근에 그 지역 최초의 잡화점을 열었으며 1804년부터는 내슈빌의 데이비슨 카운티 근처에서 425 헥타르에 달하는 면화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그가 생애 최대로 소유했던 흑인 노예는 3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1살 때부터 지방검사로 활약한 잭슨은 이 경력을 배경으로 소방대와 민병대에 이어 군대를 지휘하면서 초급 지휘자의 경력을 쌓게 되지요. 이후 잭슨은 1801년 테네시주에서 대령 계급의 민병대 사령관으로 임명받았습니다. 9대 대통령 헨리 해리슨과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와 마찬가지로 이후 그는 오직 철저한 인디언 학살로 군 경력을 쌓게 됩니다. 1812년의 미영 전쟁 기간에 엘라바마 북부와 조지아에 거주하던 인디언 크릭족에 의해 포트밈스에서 400명의 백인 개척민들이 살해당하자 미국 육군과 크릭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잭슨의 휘하에는 테네시주의 백인 민병대뿐만 아니라 미군과 동맹을 맺은 체로키족, 촉토족과 남부 크릭족의 전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잭슨은 1814년 홀스슈밴드에서 크릭 부족의 전통적 전사 집단인 레드스틱스와 맞붙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투항한 웨더포드 추장은 살려주었지만 어린아이를 포함한 약 800명의 크릭족이 잭슨 대령의 지시에 따라 살해되었습니다. 죽은 인디언의 시체에서 코를 베어 전리품으로 삼았으며 가죽을 벗겨 군마의 고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는 나이를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죽이도록 전 부대원에게 지시했다고도 하지요. 모든 사륙은 앤드루 잭슨의 직접 지휘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후 잭슨은 크릭족에게 영토 할양 조약의 조인을 강요했지요. 잭슨을 도와 같이 싸운 남부 크릭족의 추장들이 반대했으나 결국 크릭족은 현재 남한의 넓이보다 넓은 약 8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을 미국 정부에 빼앗기고 맙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소장으로 진급된 잭슨은 1815년의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불과 21명의 희생으로 영국군 2037명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두어 일약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1817년 플로리다 북부의 세미노 원주민과 조지아 남부의 정착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잭슨은 그해 12월 5대 제임스 멀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제1차 세미놀 전쟁에 다시 참전했습니다. 이 전쟁은 조지아에서 세미놀족과 크릭족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조지아 남쪽의 스페인령 플로리다가 탈주 노예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쟁이었지요. 세미놀족이 먼저 잭슨이 지휘하는 테네시 민병대를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세미놀족이 잭슨에게 공격을 해오느라 그들의 마을을 무방비 상태로 두자 잭슨의 군대가 오히려 세미놀족의 마을을 습격해서 집과 농작물을 불태웠습니다. 여기서 잭슨은 스페인과 영국이 세미놀족을 은밀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편지를 발견했지요. 잭슨은 영국과 스페인이 세미놀족을 지원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1818년 궁지에 몰린 세미노 원주민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플로리다 남부의 거대한 늪지대인 에버글레이즈로 쫓아내는 한편 이 틈을 이용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스페인령 플로리다의 수도 펜사콜라를 점령하고 스페인 주지사를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놀 인디언에 대한 지원 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2명의 영국인을 체포하여 처형하였지요. 잭슨은 이곳에서도 인디언을 대량 학살하였으며 그들의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잔인하고 냉혹한 잭슨의 모습은 세미놀족을 공포에 떨게 했고 그들은 잭슨을 면도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잭슨의 영국인 처형과 스페인령 침범은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했지요. 멀로 행정부의 많은 관료가 잭슨의 견책을 요구했지만 후에 6대 대통령이 되는 당시의 국무장관 퀸시 애덤스가 그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애덤스는 잭슨의 처벌을 요구하는 스페인 총리에게 스페인이 영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로 군대를 파견하던가 아니면 미국에게 그 지방을 양도할 것을 제안했지요. 결국 플로리다를 지킬 능력이 없었던 스페인은 플로리다에서 명예롭게 철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1819년 애덤스 오니스 조약을 맺어 500만 달러를 받고 미국 정부에 플로리다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잭슨은 군정지사로 임명되었지요. 결국 잭슨의 무지막지한 전투 방식이 플로리다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1828년 제도전으로 7대 대통령에 당선된 잭슨은 1830년 5월 인디언이주법에 서명하여 고향에서 쫓아낸 인디언을 머나먼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이주시켰습니다. 인디언의 고난어린 강제이주의 길은 눈물의 길로 불립니다. 이 인디언이주법으로 1830년에서 1850년까지 체로키족과 치카소족 등 6개 부족이 그들이 살던 땅에서 서쪽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했습니다. 인디언들은 강제이주 과정에서 추위와 질병,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많은 숫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지요. 특히 체로키족은 13개 집단 16,543명의 이주민 가운데 약 2,000 내지 8,000명이 집결지 또는 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원주민의 고난어린 이주의 길은 오늘날 눈물의 길로 불리며 의회는 미국 정부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1987년에 이 길을 눈물의 길, 국가 역사의 길로 지정했습니다. 이 도로는 9개 주에 걸쳐 있으며 길이는 3,540km에 달하지요. 1824년 앤드루 잭슨은 테네시주 출신의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하원에서 실시한 결선 투표에서 퀸시 애덤스에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애덤스와 클레이의 타락한 흥정으로 패배했다고 생각한 잭슨은 1825년 10월에 상원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테네시주 의회는 1822년에 이어 1826년에 잭슨을 다시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으며 잭슨은 애덤스 행정부의 부통령 존 카룬, 상원의원 마틴 벤 뷰런, 유력 언론인 토마스 리치를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선거 전 동안 애덤스 진영은 고집불통의 멍청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으로 잭슨을 째게스 즉 수탉락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나 잭슨은 오히려 이 호칭을 좋아해서 잠시 수탉락이를 자신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1874년 토머스 네스트라고 하는 풍자 만화가가 하퍼스 위클리라는 잡지에 그린
수탉나귀가 사자 가죽을 쓰고 코끼리 등의 동물들을 겁주는 풍자 만화에서 유래하여 수탉나귀는 민주당의 상징이 되었으며 코끼리는 공화당의 상징이 되었지요. 잭슨은 오하이오 강변에서 개척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현 대통령의 귀족주의에 붕괴하고 있는 동부 해안 지방의 주민들, 서부로 진출하는 꿈을 갖고 있던 농부들, 토지 문제에 불만을 가진 조지아의 농민들, 정부에 반발하고 있는 동부 지역의 직공이나 봉급 생활자들을 만나러 각지를 돌아다녔으며 이들은 잭슨의 지지 세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선거 전은 사생활 폭로 등 노골적인 네거티브 전략으로 시종일관하였습니다. 이는 양 후보보다도 지지자들의 전략이었지요. 잭슨의 부인 레이첼이 이중 결혼을 했다는 모략과 잇따른 사생활 폭로로 더러운 선거운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레이첼은 애덤스파의 무자비한 인신공격과 모함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잭슨의 취임 전인 1828년 12월 22일에 심장마비로 급사하여 크리스마스 이브에 매장되었습니다. 잭슨파는 반격에 나서 애덤스가 당구대와 체스를 구입해 백악관에 비치했다는 사실, 프랑스의 라파에트 후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애덤스 대통령이 그와 프랑스어로 이야기했다는 사실, 애덤스가 과거 주러시아 대사로 세인트 피터즈버그에 있을 때 한 미국 여성을 알렉산더 황제에게 희롱의 상대로 소개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애덤스를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또 잭슨파는 국민들에게 4년 전의 선거에서 이루어진 클레이와 애덤스의 타락한 흥정을 다시 상기시켰지요. 애덤스의 지지자들도 잭슨을 잔인하게 공격하였습니다. 잭슨이 불복종죄를 지은 6명의 병사를 사살했던 사건을 장례식으로 재현했으며 잭슨이 술주정뱅이며 노름꾼, 암살자, 결투자라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잭슨의 사생활까지 들춰내어 그의 과거 간통사건을 문제 삼았지요. 이는 잭슨의 과격한 성격을 이용하여 그를 격분시켜 자멸케 하려는 전략이었으나 다행히도 잭슨은 자제했습니다. 이렇게 1828년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떤 선거보다 졸렬한 선거, 가장 악취를 풍긴 선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투표 결과 잭슨이 178표, 애덤스가 83표로 결국 잭슨이 압도적으로 승리해 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잭슨은 4년 전에 쓰라린 실패를 만회하게 된 것입니다.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의 취임식은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잭슨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 그를 당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벤 뷰런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벤 뷰런은 논리와 기지를 겸비한 화술, 우아한 풍채를 갖춘 천부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벤 뷰런과 조니튼 외에는 진정으로 잭슨을 보좌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니튼은 역대 최연소 상원의원이었으며 잭슨 행정부의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잭슨은 강요들과 협의를 하기보다는 그의 정적들이 이른바 주방내각이라고 비판하던 그의 개인적인 조언자들과 협의를 하곤 했습니다. 이때 패기 이튼 추문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추악한 거짓 폭로전이 워싱턴 정가를 강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국방장관 이튼의 부인 패기가 결혼 전에 아버지의 술집에서 매춘을 한 적이 있다는 소문이 워싱턴 정가에 퍼지고 패기는 워싱턴의 강요부인단에서 따돌림과 비난을 받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부통령 카론의 부인이었지요. 잭슨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카론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패기 이튼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잭슨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바 있는 카론을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부통령으로 임명한 바 있었습니다. 눈치 없는 카론은 자신이 다시 잭슨의 러닝메이트로 나서 잭슨이 재선에 성공하면 다음 선거에서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잭슨의 재선 출마 계획을 세운 잭슨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치적 견해가 달랐음은 물론 패기 이튼 추문 사건에서 이튼을 비난하여 간접적으로 잭슨을 비난하는 입장에 섰던 카론을 배제하고 이튼을 편들어준 국무장관 벤 뷰런을
다음에 부통령 후보로 염두에 두었습니다. 자연히 뷰런과 카론의 사이는 멀어졌지요. 두 사람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벤 뷰런은 잭슨 대통령에게 내각 개편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무장관직을 사임하는 방안을 택하였습니다. 벤 뷰런은 주영 대사로 임명되었지만 상원의 인준투표에서 가부동수가 되자 상원의장이던 부통령 카론의 반대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잭슨 반대편에선 부통령 카론이 미국 법에 따라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후 벤 뷰런은 대통령의 특별고문 역할을 하면서 마쿠에서 잭슨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재선 선거전에서는 부통령 후보로 잭슨의 재선을 도왔으며 이후 잭슨의 뒤를 이어 8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카론이 잭슨과 사이가 틀어진 것은 헌법 제정 이래 최대의 쟁점이 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 잭슨과 카론 사이의 견해 차이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민주공화파였지만 잭슨은 연방지지파, 벤 뷰런은 주지지파로서 서부 국유지 불화를 둘러싼 의회의 논쟁에서 서로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서부의 농민들은 정부가 국유지를 싼 가격으로 불화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부도 관세법 폐지운동에 대한 서부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서부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북부의 상공업 세력들은 입장이 달랐지요. 남부 테네시주 출신의 잭슨은 연방 지지파이기는 하였으나 연방에 대한 주의 권리를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주의 권한으로 연방법을 무시하고 합중국으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하도록 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자 잭슨은 이 움직임을 강하게 견제하여 연방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일부 주의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탈 기도는 와해되었지만 이러한 운동은 훗날 링컨 시대에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에서 이탈하는 강한 전례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미합중국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패한 귀족 정치보다는 평민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고민한 민주주의자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자유주의자이기도 했지요. 물론 잭슨이 연방의 유지를 강조했다고 해서 동북부의 상공업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농업을 진흥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지방분권화를 정착시키려고 했던 민주공화파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적게 통치해야 하며 간섭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잭슨은 재선 이후 정부의 재정 수입을 종전과 같이 합중국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각 주에 있는 은행에 분산시켜 예치하였습니다. 새로운 자금은 주로 토지 투기에 투자되었지요. 이에 보조를 맞추어 각 주는 막대한 채권을 발행하여 운하, 철도 건설에 투자하였습니다. 한편 남부에서는 면허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자 1830년대 하반기에 미국 경제는 호경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1835년 서부 지역에 대흉작이 들었고 1836년에 남부 지역에서 면화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을 상대로 하던 지방은행의 경영이 부실해졌습니다. 거기다가 과열된 토지 투기를 냉각시킬 의도로 1836년 7월부터 국유지 불화대금을 정화, 즉 금화나 은화로만 영수한다는 조치가 취해지자 경기는 차츰 후퇴하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1837년 5월 뉴욕의 여러 은행들이 정화 지불을 중지하자 전국의 788개 은행 중 정화 준비가 거의 안 된 618개 은행이 도산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을 남발한 주 중에서는 원금의 상환마저 불가능해진 곳이 속출하여 주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의 신용이 붕괴됨으로써 본격적인 불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황 속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곳은 토지 투기와 개발 대상 지역이었던 북서부와 남서부 지역이었지요. 잭슨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민의 정치적 신장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정치 제도와 정당 구조상의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지요. 잭슨은 선거에 공로가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관리로 임명하는 역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잭슨 시대 이전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하급 공무원은 변동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잭슨이 정권을 잡은 뒤에는 관리의 상당수를 교체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이전 행정부의 관리들이 대통령의 명령에 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이후 1883년에 펜들턴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연방정부 공무원은 거의 역관제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잭슨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동안에 갈아치운 공무원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종전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관직을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반인들에게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긍정적인 측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잭슨 시대를 잭슨 민주주의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때 일반인 출신의 정당 대의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재산이나 종교 등에 의해서 주어졌던 참정권이 일반 대중에게 평등하게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잭슨 시대 이전의 대통령 후보는 비밀리에 열린 몇몇 간부들의 회의에서 비민주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1831년에 처음으로 전국 지명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였으며 잭슨 행정부 말기에는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산이나 종교 등에 의해서 주어졌던 참정권이 일반 대중에게 평등하게 확산된 것은 잭슨 민주주의의 큰 성과였습니다. 일반인의 정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대중의 뿌리를 둔 현대적인 정당이 나타난 것도 중대한 변화였지요. 공화파가 민주공화파와 국민공화파로 갈라졌고 이는 다시 민주당과 휘그당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잭슨을 지도자로 하는 민주당은 농업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주의 권리를 주장한 반면 다니엘 웹스터를 중심으로 한 휘그당은 상공업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연방 강화를 부르짖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당의 구분은 더욱 뚜렷하게 되어 양당 제도가 자리를 굳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 출신들이 대통령직을 독점하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강요 외에도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임명하여 그들과 정책을 논의하는 관행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주방내각이 그것이지요. 잭슨은 부통령 카룬 등 정치적 입장이 다른 강요들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국가의 큰 일을 신뢰할 수 있는 벤뷰런 등의 고문들과 의논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제도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잭슨은 비록 임기 말년에 불황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임기 동안에 미국 사회에 평등주의가 깃들게 하였고 그 결과 시민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임기 중 여러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앤드루 1세라는 야유를 받았지만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 종전까지를 잭슨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그가 이룩한 정치적 성과는 컸습니다. 이상으로 인디언 학살 등에 대한 몇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쟁 영웅이자 평민 출신의 대통령, 잭슨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기억되고 있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